쾅 소리가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 음식이었습니다. 전 접시가 날아갔고 탕국이 쏟아졌습니다. 대추와 밤이 마루 위로 굴렀죠. 사과 하나가 테이블 아래로 굴러 멈췄습니다. 명절 차례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선 자리였죠. 그것을 뒤엎은 사람은 시어머니였습니다. 66, 박덕자였습니다. 두 손으로 상 모서리를 잡아 통째로 엎어버린 여자였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숨이 거칠었죠. 평생 이 집 차례상을 차려온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오늘 그것을 엎었습니다. 가족들이 굳었습니다. 며느리 이서연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쏟아진 음식들을 내려다보다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명절날 우리 집 차례상이 뒤집혔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뺨을 맞는 순간 제가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왜냐고요? 화면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김치장인의 후계자였기 때문입니다. 추석 아침 6시 경기도 용인이었습니다. 박씨 문중고택. 100년 된 기와집 처마 끝에 이슬이 맺혔다가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마당 장독대에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시큼하고 깊은 김치 냄새였습니다. 새벽 공기를 천천히 물들였죠. 그 냄새를 맡은 시어머니 박덕자가 부엌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66,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운 여자였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어 온 그 목소리였죠. 이게 무슨 냄새야? 부엌 안에 며느리 이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34, 새벽 4시부터 서 있었죠. 등이 곧았습니다. 배춧잎을 차례로 뒤집는 손이 거칠었는데 겨울마다 터서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담근 겉절이에요. 차례상에 올리려고요.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눈을 내리깔지 않았죠. 그것이 박덕자를 건드렸습니다. 누가 내 김치 차례상에 올리라고 했어. 박덕자가 걷어찼습니다. 도자기 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붉은 양념이 타일 위로 번졌습니다. 젓갈 냄새가 더 짙어지며 새벽 부엌을 물들였죠. 서연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닦았습니다. 그 눈빛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나레이션이 낮게 흘렀습니다. 그날 그 김치가 350억의 시작이 될 줄 이 집안의 누구도 몰랐습니다. 서연이 이 집에 들어온 것은 5년 전이었습니다. 남편 박성준 38, 중견 건설회사 부장이었고 첫 만남에서 웃음이 좋은 남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다고 그 한마디를 했죠. 서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짧은 말이었는지 결혼 사흘 만에 알았습니다. 박덕자는 서연의 고향을 첫날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전라도 고흥, 음식 문화가 다르다고 했고 김치가 싱겁다고 했습니다. 간이 맞지 않는다는 말이 아침마다 반복됐죠. 서연은 배웠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시어머니 손맛을 흉내냈고 반찬 가짓수를 늘렸습니다. 명절이 오면 사흘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박덕자의 기준은 늘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간이 세다고 했다가 다음 날엔 싱겁다고 했습니다. 고추가 많다고 했다가 마늘이 부족하다고 했죠. 서연은 노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다고 한 날의 레시피, 나쁘다고 한 날의 레시피를 나란히 적었습니다. 배추 절임 시간, 소금의 양, 숙성 온도, 담근 날의 날씨까지 기록했죠. 처음엔 살아남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5년 사이 그것이 노트 12권이 됐습니다. 추석 전날 오후 시누이 박은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36,
서울 강남에 사는 은지는 명절마다 불만을 달고 오는 여자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았죠. 언니, 이 냄새 뭐예요? 우리 애들이 못 맡아요. 서연은 배추김치를 담그고 있었습니다. 고춧가루와 젓갈이 섞인 냄새, 발효 중인 채소의 깊은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겉절이 담그고 있어요. 역겹다고 하는데 어떡해요, 진짜. 은지가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언니가 담근 거예요? 엄마 거랑 달라. 네, 제 레시피예요. 그냥 버려요. 차례상엔 엄마 거 올려야지. 은지가 돌아섰습니다. 서연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그릇 안에는 어제 새벽 서연이 완성한 새 레시피가 담겨 있었습니다. 고흥 천일염, 해풍을 맞은 소금이었습니다. 3년 묵은 멸치액젓이었고 유산균 배합 비율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개발한 레시피였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6개월 후 일본 식품 박람회에서 대상을 받을 맛이라는 것을. 그날 밤 안방이었습니다. 성준이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김치 담그는 거 그만해.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창피해. 우리 집이 무슨 김치 장사하는 집도 아니고. 내가 창피해요? 성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어머니 입맛 맞추려 한 거 알아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상관없어요? 목소리 낮춰. 어머니 들으신다. 성준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대화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걸어가 12번째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레시피 특허 출원 준비 시작.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서연의 서재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하나, 서랍 하나, 선반 2개. 선반 위에 노트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는데 표지는 수수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습니다. 한 건부터 12건까지 손때가 묻은 노트들이었죠. 그 안은 평범한 요리 메모가 아니었습니다. 배추 절임 시간에 따른 조직감 변화 데이터, 소금, 농도별 유산균 활성화 수치, 발효 온도일도 차이가 만드는 맛의 스펙트럼, 지역별 천일염 미네랄 함량 비교, 5년치 연구가 촘촘하게 쌓인 기록이었습니다. 서연은 식품공학을 전공한 여자였습니다. 결혼 후 그것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면 더 이상하게 볼 것 같았습니다. 공부한 게 뭔데 김치도 못 담그냐고 할 것 같았죠. 그래서 조용히 혼자 연구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마다 젓갈 냄새가 서재를 채우는 시간에 수치를 적었습니다. 마지막 공식이 완성된 것은 3달 전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서연은 혼자 눈물을 흘렸는데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추석 당일 오전 11시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밤, 대추, 감, 배, 사과, 삼색 나물과 전 5접시, 탕국과 박덕자의 김치가 올라갔습니다. 서연의 김치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박덕자가 김치를 한 점 집어 씹더니 뱉었습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작년이랑 달라. 누가 손 뗀 거야? 서연아. 서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이 김치 내가 건드린 거야? 어머니 것은 제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은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어제 이상한 냄새 나는 거 담그는 거 봤거든요. 제 겉절이는 따로 있어요. 어머니 것은 어머니 것대로 올렸어요. 박덕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차례상에 감히 내 것 올리려고 했어. 며느리 온 지 몇 년인데 김치 하나 제대로 못 담그면서 저는 올리지 않았어요. 말대꾸야.
박덕자가 서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모두가 굳었죠. 서연이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뺨이 빨개졌지만 눈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바로 그것이 박덕자를 더 건드렸습니다. 뭘 봐. 감히. 박덕자가 차례상 모서리를 두 손으로 잡아 뒤엎었습니다. 전 접시들이 날아갔습니다. 탕국이 쏟아지고 대추와 밤이 마루 위로 굴렀습니다. 뜨거운 음식 냄새가 터지며 거실을 물들였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쏟아진 음식들을 바라보다 무릎을 꿇고 탕국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등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든 등이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쏟아진 음식은 치워졌고 박덕자는 안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실에 남은 가족들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었습니다. 서연이 화면을 확인하지 않고 끊었다가 다시 울리자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네. 서연 대표님, 이진영이에요. 일본 요코하마 수출 계약 최종 확정됐습니다. 오늘 서명 가능하신가요? 내일 연락할게요. 미국 홀푸드마켓 측에서도 샘플 추가 요청이 왔어요. 뉴욕 지사 준비 일정도 논의하고 싶다고요. 내일 이야기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뒷마당 장독대. 아까 마루에서 굴러간 사과 하나가 장독대 아래에 멈춰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 사과를 오래 바라봤죠. 그 눈에 무언가 굳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은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탔고 성준의 형네가 인사를 했습니다. 마당이 비었죠. 서연이 짐을 챙겼습니다. 박덕자가 나왔습니다. 어딜 가? 어머니, 저 오늘 나갈게요. 무슨 소리야? 며칠 필요한 일이 있어요. 박덕자가 팔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집을 비워? 서연이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두렵지 않았고 낫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이 집에서 지어온 그 눈빛이 아니었죠. 어머니, 회사 일이 있어요. 회사? 무슨 회사?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입구에 검은 SUV 한 대가 멈췄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내리더니 서연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 특허 계약서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법인 설립 서류도 함께 챙겨왔어요. 박덕자가 굳었습니다. 대표님? 서연이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처음으로 박덕자를 향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김치 냄새 그렇게 싫어하셨잖아요. 잠깐 멈췄습니다. 그 김치가 지금 일본하고 미국에 팔려나갑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독대에서 냄새가 번졌습니다. 시큼하고 깊고 단단한 냄새였습니다. 새벽 5시 이 집 부엌을 채우던 그 냄새였죠. 박덕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 9시 서연이 나간 자리였습니다. 방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반듯하게 개어져 있었고 베개도 정갈했습니다. 5년을 살았던 방인데 흔적이 없었죠. 박덕자가 그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반을 보았습니다. 노트들이 사라져 있었죠. 12권이 모두 없었습니다. 박덕자가 그 빈 선반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뭘 가지고 간 거야? 성준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그냥 들어가세요. 그 남자가 서연이한테 대표님이라고 했어. 성준이 굳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빈 선반이 그대로였습니다. 노트 12권이 꽂혀 있던 자리였습니다.
박덕자는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다 방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서연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5년 전 서울 마포구 작은 원룸이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이서연이 책상에 앉아 논문을 쓰고 있었죠.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산균 배합 비율에 따른 김치 발효 속도 및 맛 프로파일 변화 연구. 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 석사 논문이었습니다. 지도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산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특허를 내보라고 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논문은 서랍에 들어갔습니다. 특허는 미뤄졌습니다. 새벽 2시 원룸에 가득하던 젓갈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시어머니 부엌의 잔소리가 채웠죠. 4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단 하루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6시 전라남도 고흥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낮은 돌담집이었습니다. 아침 해풍이 불어왔고 천일염 냄새가 공기에 섞였습니다. 짭짤하고 깊은 바다 냄새였죠. 서연의 외할머니 김복순 84이었습니다. 무릎이 굽었습니다. 손이 컸습니다. 평생 김치를 담근 손이었죠. 서연이 그 손을 잡고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레시피 어디서 배웠어요? 배운 게 아니요. 살면서 만든 거제. 얼마나 걸렸어요? 60년. 서연이 노트에 적었습니다. 할머니가 손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춧잎 위를 움직이는 손, 젓갈을 섞는 손이었습니다. 거칠었습니다. 자기 손을 닮았죠. 서연아. 예, 할머니. 그 집 사람들이 이 냄새 싫어하제? 서연이 멈췄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냄새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보여주지 마라. 냄새 맡을 줄 아는 사람한테만 줘. 바람이 한번 불었습니다. 천일염 냄새와 김치 냄새와 할머니 손 냄새가 섞여 돌담집 마당을 가득 채웠죠. 서연은 그날 고흥에서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그 사흘이 훗날 350억의 기초가 됩니다. 서울 성수동, 낡은 건물 지하였습니다. 간판이 없었습니다. 문에 번호 자물쇠가 달려 있었죠. 서연이 번호를 누르고 들어섰습니다. 안이 달랐습니다. 발효온도 조절 장치, 유산균 배양 배지, 소금 성분 분석기, 냉장 숙성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촘촘했습니다. 5년치 연구가 압축된 공간이었죠. 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진영, 32. 서연의 대학원 후배였습니다. 대표님, 7번 배합 결과 나왔어요. 수치 보여줘요. 이진영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의 눈이 숫자들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산도 0.3 낮춰요. 발효 시간 6시간 늘리고. 또요? 벌써 12번째인데. 13번째가 맞는 거예요. 이진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코트를 벗고 장갑을 끼웠습니다. 배추 앞에 섰죠? 젓갈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지하 연구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서연이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덕자가 성준의 회사 동료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서연이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김치찌개, 제육볶음, 그리고 서연이 직접 담근 깍두기가 올라갔죠. 손님 부인이 깍두기를 한 점 먹고 눈을 들었습니다. 어머, 이거 맛있다. 어디서 사셨어요? 서연이 말하려고 했습니다. 박덕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사온 거예요. 시장 거예요. 서연이 입을 닫았습니다.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였습니다. 성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러셨어요? 박덕자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직접 담갔다고 하면 촌스럽잖아.
요즘 집에서 김치 담그는 집이 어디 있어? 서연이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행주를 들고 있었죠. 그 손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서연이 노트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촌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하겠습니다. 6개월 후 새벽 3시였습니다. 성수동 지하 연구소였습니다. 서연이 숙성실 앞에 서 있었고 발효 중인 김치 냄새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본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이서연 대표님이세요? 요코하마 식품 박람회 운영사무국입니다. 이번 출품작 심사 결과 연락드립니다. 서연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대상입니다.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죠.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진영이 보온병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녹차였습니다. 무슨 전화예요? 일본 박람회 대상 받았어요. 이진영이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진짜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눈물이 없었는데 오래 묵은 무언가가 풀리는 웃음이었죠. 젓갈 냄새가 새벽 성수동 지하를 물들였습니다. 나레이션이 낮게 흘렀습니다. 그날 새벽 이서연의 김치가 세계를 향해 처음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이 나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박덕자가 서연의 서재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노트는 없었습니다. 서랍도 비어 있었죠. 그런데 책상 아래였습니다.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서연이 미처 챙기지 못한 종이었죠. 박덕자가 집어들고 펼쳤습니다. 특허 등록증이었습니다. 발명의 명칭 유산균 배합 비율 조절을 통한 김치 발효 공정 및 막 균일화 기술. 특허권자 이서연. 아래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박덕자가 눈을 좁혔습니다. 본 특허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에 동시 출원되었습니다. 박덕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흔들렸죠. 5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부엌에 불을 켜던 그 며느리였습니다. 김치 냄새 난다고 걷어찼던 그 도자기 그릇이었습니다. 촌스럽다고 했던 그 깍두기였죠. 박덕자의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독대에서 냄새가 왔습니다. 시큼하고 깊고 오래된 냄새였습니다. 그 며느리가 5년 동안 새벽마다 피워온 냄새였죠. 박덕자가 그 종이를 가슴에 눌렀습니다. 서울 종로구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3월의 오후 2시였습니다. 창밖으로 인사동 골목이 보였고 봄비가 유리창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묵직한 원목 책상, 두꺼운 서류들, 오래된 법전이 꽂힌 책장이었죠. 변호사 최재원이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 안경 너머로 눈이 날카로운 남자였습니다.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더니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서연 씨, 오늘 이 자리는 외조모 김복순 여사의 유언 집행과 관련해서 모시게 됐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할머니 돌아가신 지 석 달이 됐네요. 네. 유언장은 외조모께서 5년 전에 작성하신 겁니다. 최재원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누런 봉투였습니다. 봉인이 그대로였죠. 그 위에 할머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손녀 이서연에게.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죠. 고흥 돌담집에서 잡았던 그 손이 생각났습니다. 무릎이 굽고 손이 컸던 84 할머니였습니다. 60년을 김치를 담근 손이었습니다. 열어봐도 될까요? 네, 이서연 씨 것입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먼저였습니다.
할머니의 둥글둥글한 글씨였습니다. 종이가 낡았습니다. 잉크가 번진 자리가 있었죠. 눈물이 떨어진 자리였습니다. 서연이 읽었습니다. 서연아, 할미가 이걸 쓰는 건 너한테 빚이 있어서요. 평생 김치 하나로 살았는디 그 김치를 이어받을 사람이 너밖에 없더라. 냄새 맡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쓴단께. 서연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다음 장이었습니다. 서류였습니다. 최재원이 설명했습니다. 외조모께서는 고흥 김복순 김치의 법인 지분 62%를 이서연 씨에게 단독 상속하셨습니다. 현재 법인 자산 가치는 감정가 기준 352억 원입니다. 서연이 그 숫자를 읽었습니다. 352억.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에서 봄비가 내렸습니다. 인사동 골목 위로 비가 내렸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이서연이 5년 동안 그 집에서 견뎌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을 잊고 싶었습니다. 그뿐이었죠. 그날 저녁 6시 박씨 집안이었습니다. 성준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인이 최재원 변호사였습니다. 짧은 문자였죠. 박성준 씨, 배우자 이서연 씨의 상속건과 관련하여 가족분들께 공식 고지드립니다. 성준이 그 문자를 읽다가 굳었습니다. 박덕자가 옆에서 보았습니다. 뭐야 그게. 성준이 말을 못했습니다. 말해봐. 어머니 서연이가 상속을 받았대요. 뭘 상속받아? 350억이요. 박덕자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들렸죠. 째깍째깍 째깍째깍. 성준의 형 박성민이 옆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이 외할머니가 김치회사 대표였대. 지분을 서연이한테 넘겼다고. 성민이 굳었습니다. 맏며느리 정수연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은지가 나왔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덕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고흥 김복순 김치. 성준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서연이 외할머니였어? 박덕자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흥 김복순 김치였습니다. 전국 마트 김치 매대에 늘 올라와 있던 그 김치였습니다. 빨간 뚜껑에 할머니 얼굴이 그려진 그 김치였죠. 박덕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걸 몰랐어. 그 말이 거실에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은지가 안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남편 김태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 나야. 서연 언니 350억 상속 받았어. 뭐? 외할머니 김치 회사 있잖아. 그게 법인이었대. 지분 62%를 서연 언니한테 줬다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성준이 형이 공동재산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은지가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어. 오빠가 먼저 움직여야 해. 이혼이라도 하면 재산 분할로 절반은 가져올 수 있잖아. 그런데 서연이가 순순히 응하겠어? 응하게 만들면 되지. 은지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다가 내려갔습니다. 계산이 빠른 눈이었죠.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박덕자가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서연이 받았습니다. 어머니. 박덕자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죠. 서연이 기다렸습니다. 서연아. 네. 나 좀 봐야겠다. 서연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고흥 가자.
서연이 굳었습니다. 고흥이었습니다. 외할머니의 돌담집이었습니다. 박덕자가 고흥을 간다고 했습니다. 평생 전라도를 촌스럽다고 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서연의 고향이 싫다고 했던 여자였죠. 언제요? 오늘. 서연이 운전을 했습니다. 박덕자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3시간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창밖만 바라봤죠. 고흥에 들어서자 바다가 보였습니다. 해풍이 불었습니다. 짭짤한 냄새가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덕자가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여기가 내 고향이야. 네. 이 냄새가 내 김치 냄새야. 서연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담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장독대가 그대로였습니다. 할머니가 쓰던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볕을 받아 검게 빛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박덕자가 내렸습니다.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항아리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어 뚜껑을 열었습니다. 묵은 김치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시큼하고 깊고 오래된 냄새였습니다. 박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흘렀죠. 서연아, 내 어머니, 내가 잘못했다. 서연이 바라보았습니다. 이 냄새가 촌스러운 게 아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항아리에서 냄새가 번졌습니다. 돌담집 마당을 가득 채웠죠. 박덕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장독대 앞 흙바닥에 그냥 앉았습니다. 66 몸이 작아 보였습니다. 서연이 그 옆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항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박덕자가 처음으로 며느리 옆에 앉은 날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진영이었습니다. 대표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네, 말해요. 저희 7번 배합 레시피 있잖아요. 일본 박람회 대상 받은 거요. 네. 그게 지금 다른 데서 유통되고 있어요. 서연이 멈췄습니다. 어디서요? K푸드 글로벌이라는 회사예요. 2달 전에 설립된 법인인데 저희 레시피랑 수치가 똑같아요. 특허 침해가 확실합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회사 대표가 누구예요? 이진영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박은지로 등록되어 있어요.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신우이 박은지였습니다. 명절마다 김치 냄새 난다고 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촌스럽다고 했던 그 여자였죠. 어떻게 레시피를 가져갔을까요? 이진영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도 처음엔 몰랐는데요. 지난해 성준 씨가 연구소에 오신 적 있잖아요. 도시락 가져다 준다고 한번 들어오셨는데 그때 태블릿을 잠깐 혼자 두었거든요.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성준이었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김치 담그는 거 그만하라고 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형제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했던 그 남자였죠. 배신은 먼 곳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왔습니다. 그날 자정이었습니다. 서연이 성준 앞에 앉았습니다. 식탁이었습니다. 불이 꺼진 부엌이었죠. 창밖에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서연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K푸드 글로벌 법인 서류였습니다. 성준 앞에 밀었습니다. 성준이 바라보았습니다.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성준이 말을 못했습니다. 은지한테 레시피 넘긴 거 알고 있었냐고요. 서연아. 네, 아니요로 대답해요. 성준이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알았어. 서연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왜요?
은지가 투자 실패를 했어. 빚이 많았거든. 내 레시피로 회사 만들면 빨리 갚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넘겼어요. 서연아, 어차피 내 특허도 있고 나중에 뭐요? 성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식탁 위에 태블릿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죠. 어디가? 나가요. 서연아, 우리 얘기 좀 더 해. 서연이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 만난 날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5년을 겪은 눈빛이었습니다. 뺨을 맞고도 무릎을 꿇었던 눈빛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성준 씨, 나 오늘부터 변호사 선임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성준이 식탁 앞에 혼자 앉았습니다. 태블릿 화면이 꺼졌습니다. 어두운 부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서연이 최재원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였습니다. 빗소리가 없었습니다. 맑은 날이었죠. 최재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서연 씨,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네. 외조모 김복순 여사께서 남기신 유언장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습니다. 서연이 바라보았습니다. 조건이요. 상속 지분의 절반, 그러니까 31%는 이서연 씨가 5년 이내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는 조건입니다. 만약 그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지분은 고흥군 김치문화재단에 귀속됩니다. 서연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5년 안에 해외 법인을요. 네. 서연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미 미국 법인 설립 서류 받았어요. 지난 추석에요. 최재원이 눈을 들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세요? 네. 뉴욕 지사 준비도 됐고, 일본은 이미 수출 계약 났어요. 최재원이 안경을 고쳤으며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건은 이미 충족 단계네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의지를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날 오후 3시였습니다. K푸드 글로벌 사무실이었습니다. 강남구 신사동, 새로 지은 건물 8층이었습니다. 은지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직원 둘, 남편 태훈이 옆에 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최재원 변호사가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은지가 굳었습니다. 언니, 왜 여기? 서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의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죠. 은지 씨, 특허 침해 손해배상 청구서예요.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희 7번 레시피 무단 사용하셨잖아요. 지난 2달 동안 국내 유통된 거 다 확인됐어요. 매출 자료도 나왔고요. 언니, 그건 성준 오빠가. 성준 씨한테는 따로 연락했어요. 은지가 태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훈이 눈을 피했습니다.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은지 씨, 저한테 고흥 가서 김치 담가봤어요? 은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냄새 맡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서연이 가방을 들고 돌아섰습니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 번 더 말했습니다. 은지 씨, 다음 달 법원에서 봬요. 문이 닫혔습니다. 은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 8층이었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방 안에서 은지는 작았습니다. 바람도 없었습니다. 냄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냄새 맡을 줄 아는 사람한테만 주라고 했습니다. 욕심은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너무 늦게 알게 됩니다. 10월의 아침 9시였습니다.
박씨 집안 거실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창을 통해 들어왔고 마당 감나무 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아침이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덕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법원 집행관이었습니다. 정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서류 봉투를 내밀었죠. 박은지 씨 계십니까? 우리 딸인데 지금 없어요. 그러시면 동거 가족분께 전달해도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장입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박덕자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뜯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내려놓았죠. 성준이 나왔습니다. 뭐예요? 법원에서 왔어. 은지한테. 성준이 굳었습니다. 봉투를 집어들고 뜯었습니다. 읽었습니다.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원고 이서연. 성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덕자가 바라보았습니다. 성준아. 네. 내가 레시피 넘긴 거야. 성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준아, 엄마한테 말해봐. 성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은지가 빚이 많았어요. 투자 실패하고 카드 돌려막고 나한테 도움 달라고 해서 서연이 레시피로 회사 만들면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연이 레시피를 훔친 거야. 훔친 게 아니라 훔친 거잖아. 박덕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실에 그 소리가 울렸다가 사그라들었죠. 성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덕자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감나무 잎이 또 하나 떨어졌습니다. 그 잎이 마당을 가로질러 장독대 앞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이 5년 동안 새벽마다 지킨 장독대였습니다. 진짜 아기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강남구 신사동 카페였습니다. 겨울 오후 3시였습니다. 은지가 맞은편 남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투자 브로커 장민혁이었습니다. 40대 말이 빠른 남자였습니다. 박은지 씨, 이번 코인 프로젝트는 달라요. 6개월 안에 원금의 5배예요. 확실해요? 제가 지금까지 실패한 적 없잖아요. 은지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3억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빌린 돈, 남편 태운 모르게 꺼낸 적금이었죠. 6개월 후였습니다. 프로젝트가 폐업했습니다. 장민혁의 전화가 끊겼습니다. 3억이 사라졌습니다. 은지가 태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카드를 돌렸습니다. 사채를 썼습니다. 빚이 빚을 낳았죠. 1년 후 이자가 5억이 됐습니다. 그때 성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나 죽겠어. 방법 없어? 성준이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냈죠. 서연의 연구소였습니다. 서연의 레시피였습니다. 서연이 레시피로 회사 만들면 금방 팔려. 일본에서도 관심 있다고 했잖아.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욕심은 처음부터 크지 않습니다. 작은 구멍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구멍이 결국 집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고흥으로 내려간 지 사흘째였습니다. 박덕자가 혼자 내려갔습니다. 서연의 돌담집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살던 집이었죠. 빈집이었지만 장독대는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이 내려왔습니다. 박덕자에게서 문자가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아, 나 고흥에 있다. 와줄 수 있어? 차를 몰아 내려갔습니다. 3시간이었습니다. 돌담집 마당에 박덕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독대 앞이었습니다.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추워 보였습니다. 작아 보였죠. 서연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박덕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온 눈이었습니다. 앉아라. 서연이 옆에 앉았습니다. 흙바닥이었습니다. 찬 바닥이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풍이었습니다. 짭짤하고 깊은 냄새가 마당을 채웠죠. 박덕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들을게요. 나 사실 처음부터 알았어. 내가 식품공학 전공한 거. 서연이 굳었습니다. 결혼 전에 성준이가 말했어. 서울대 석사라고. 논문도 우수하다고. 그런데 내가 못 본 척했어. 서연이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무서웠어. 박덕자가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뛰어나면 이 집에 오래 있지 않을 것 같았어. 내 아들이 작아 보일 것 같았고, 그래서 내가 먼저 너를 눌렀어. 김치 냄새 난다고, 촌스럽다고, 간이 맞지 않는다고. 서연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나갔어. 눌러도 안 나갔어.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또 만들고. 그게 나는 더 무서웠어. 바람이 또 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박덕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66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소리가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5년치 눈물이었습니다.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독대 앞이었습니다. 할머니의 항아리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볕을 검게 빛나는 항아리들이었죠. 사과는 항상 늦습니다. 그러나 늦은 사과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진심일 때는 서울로 돌아온 날 저녁이었습니다. 성민의 아내 정수연이 박덕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서연이 상속건 말인데요. 법적으로 성준이가 공동재산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니까요. 박덕자가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변호사 알아봤어요. 이혼 소송 들어가면 절반은 가져올 수 있대요. 350억이면 절반이 175억이잖아요. 박덕자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성민이 옆에 왔습니다. 어머니, 수연이한테 전화 왔죠? 응. 어머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집에서 서연이 재산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어머니한테도 돌아오는 게 없어요. 지금 정리해야 해요. 박덕자가 성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얼굴을 보았습니다. 성준을 보았습니다. 은지를 생각했습니다. 수연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흥을 생각했습니다. 장독대 앞 흙바닥에서 서연과 나란히 앉았던 그 오후를 생각했습니다. 박덕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성민아. 네. 너희들 다 모여라. 오늘 밤 할 말 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0시였습니다. 거실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성준, 성민, 정수연, 은지였습니다. 태훈도 왔습니다. 모두 식탁에 앉아 있었죠. 박덕자가 상석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늘 고흥 다녀왔다. 정수연이 물었습니다. 고흥은 왜요? 서연이한테 사과하러 갔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서연 언니가 우리한테 소장 보낸 거 아세요? 어머니 아들한테도 연락했다고요. 알아. 아는데 사과를 하러 가요? 박덕자가 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지야, 너 레시피 훔쳤어. 성준이가 넘겨줬고 내가 받았어. 그게 맞지? 은지가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맞냐고. 은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덕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오늘 결정했다. 서연이 고소 취하 요청 안 한다. 그 아이가 하는 대로 놔둔다. 성민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면 그러면 안 됐지. 어머니. 성민아, 앉아. 성민이 앉았습니다. 박덕자가 눈을 들었습니다. 내가 5년 동안 서연이를 잘못 봤어. 그 아이가 새벽마다 만든 거, 5년 동안 쌓은 거, 내가 걷어차고 엎어버리고 촌스럽다고 했어. 근데 너희들은 거기에 도둑질까지 했어.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이 집이 망한 건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욕심 때문이야. 박덕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연이 문제는 서연이가 결정한다. 너희들은 각자 책임져라.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남은 자식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준이 식탁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빈 식탁이었습니다. 서연이 5년 동안 차렸던 그 식탁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없었죠. 욕심이 채웠던 자리는 욕심이 사라진 후에야 얼마나 비어 있었는지 보입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였습니다. 서연이 최재원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이서연 씨, K푸드 글로벌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진행할까요? 서연이 커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제가 고소를 취하하면 어떻게 돼요? 취하하시면 사건은 종결되죠. 다만 이서연 씨 피해는 보전이 안 됩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예요? 매출 자료 기준으로 2억 3천 정도 됩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취하할게요. 최재원이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시어머니가 고흥에서 사과하셨어요. 최재원이 바라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걸로 됐어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은지 씨 회사는 즉시 폐업하고 레시피 사용 중단이요. 그리고 성준 씨한테는 따로 제가 얘기할게요. 최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종로 골목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서연이 그 햇살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서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였습니다. 서연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성준이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서연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서연아. 멈췄습니다. 나 할 말 있어. 들을게요. 성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이 바라보았습니다. 성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레시피 넘긴 거, 창피하다고 했던 거, 5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는 거 못 본 척한 거, 다 미안해. 서연이 말이 없었습니다. 잘못했어.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지키기는커녕 내가 제일 크게 배신했어. 성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무릎 꿇은 남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가 없었습니다. 서러움이 없었습니다. 다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성준 씨, 일어나요. 성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얘기는 천천히 해요. 오늘은 아니고. 서연아, 밥 먹었어요? 성준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찬밥을 꺼냈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새벽 부엌을 채우던 그 냄새와는 달랐습니다. 저녁 냄새였습니다. 사람이 사는 냄새였죠. 성준이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용서는 죽 한 그릇으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말이 아니라 온기로. 밤 11시였습니다. 서연이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가 열려 있었습니다. 13번째 노트였습니다. 새 노트였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뉴욕지사 2025년 3월 오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진영이었습니다. 대표님, 지금 통화 가능해요? 네. 홀푸드마켓에서 연락 왔어요. 전국 500개 매장 입점 제한이에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대표님이 직접 뉴욕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달래요. 2주 후에요. 서연이 노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뉴욕지사 2025년 3월 오픈. 방금 적은 글씨였습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갈게요. 진짜요? 준비 기간이 2주밖에. 2주면 충분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없었습니다. 도시의 빛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죠. 그런데 서연의 눈에는 무언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고흥의 밤하늘이었습니다. 돌담집 마당에서 할머니와 나란히 앉아 올려다보던 그 하늘이었습니다. 별이 쏟아지던 그 하늘이었죠. 냄새 맡을 줄 아는 사람한테만 줘.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노트를 덮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서울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이서연 대표님이세요? 저는 뉴욕 K푸드 협회 대표 제임스 박입니다. 이번에 홀푸드마켓 건으로 연락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제안이 있어서요. 서연이 멈췄습니다. 어떤 제안이요? 대표님 김치 특허, 저희가 미국 전용 라이선스 계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금액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만나실 수 있을까요? 서연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빛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고흥의 별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 안에 할머니의 항아리가 보이는 것 같았죠. 60년의 손맛이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2025년 2월 서울 성수동이었습니다. 지하 연구소 불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진영이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기고 있었고 서연이 그 옆에서 샘플 김치병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발효 수치였습니다. 산도였습니다. 색감이었습니다. 손에 익은 확인이었죠. 대표님, 이번에 가져가는 샘플 12종류예요. 홀푸드마켓 바이어가 특히 저염 라인 관심 많다고 했으니까 그거 앞에 배치했어요. 젓갈 프리라인도 챙겼죠? 네, 비건 인증받은 거 3종류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샘플 박스였습니다. 노트가 들어갔습니다. 13번째 노트였습니다. 뉴욕 지사 계획이 빼곡히 적힌 노트였죠. 연구소 문을 잠그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덕자였습니다. 서연아, 내일 몇 시 비행기야? 오전 11시요. 공항 데려다 줄게. 서연이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가요? 안 돼? 서연이 천천히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연구소 불을 껐습니다. 성수동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2월 새벽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젓갈 냄새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도시 냄새였죠. 그러나 서연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5년 동안 새벽마다 혼자였던 여자가 이제 공항 가는 길에 누군가 생겼습니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이었습니다. 오전 9시 박덕자가 운전석에서 내렸습니다. 트렁크를 열어 서연의 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들었죠. 제가 들게요. 무거운 거 내가 든다. 두 사람이 나란히 카트를 끌었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이었습니다. 박덕자가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아. 네. 거기 가면 밥 잘 먹어. 미국 음식이 입에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서연이 웃었습니다. 김치 가져가요. 제가 담근 거. 그래. 그리고 박덕자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보자기였습니다. 붉은 보자기였죠.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열어봐. 서연이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항아리였습니다. 작은 항아리였습니다. 뚜껑에 한지가 봉해져 있었습니다. 고흥집 제일 오래된 항아리에서 꺼낸 묵은지야. 할머니 손맛 들어간 거야. 거기 가서 먹어.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항아리를 들어 코에 가져갔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시큼하고 깊고 오래된 냄새였습니다. 할머니의 돌담집 냄새였죠.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왜? 감사해요. 박덕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내지 않았죠. 빨리 들어가. 비행기 놓치겠다. 서연이 카트를 밀었습니다. 체크인 줄로 들어섰습니다. 돌아보았습니다. 박덕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작게 흔들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5년 전 이 공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발이 가벼웠죠. 뉴욕 맨해튼이었습니다. 2월의 뉴욕은 차가웠습니다. 허드슨강에서 바람이 불어왔고 마천루 사이로 그 바람이 날카롭게 꺾였습니다. 코리아타운 32번가였습니다. 한국 식당 간판이 줄지어 선 골목이었죠. 서연이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이진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대표님, 내일 홀푸드마켓 본사 프레젠테이션 10시예요. 오늘은 제임스 박 대표 먼저 만나요. 어디서요? 코리아타운 식당이에요. 간단하게 식사하면서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코리아타운 식당이었습니다.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서울 냄새였죠. 제임스 박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50대, 넥타이가 단정한 남자였습니다.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말투였죠. 이서연 대표님, 드디어 뵙네요. 제가 고흥 김복순 김치 팬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먹었어요. 서연이 악수를 했습니다. 제임스 박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치가 나왔습니다. 제임스 박이 김치를 집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눈을 들었습니다. 이게 대표님 거예요? 네, 제 레시피예요. 할머니 거랑 달라요. 제가 발전시켰어요. 더 좋은데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제임스 박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 오늘 홀푸드마켓 얘기하러 온 게 아니에요. 서연이 바라보았습니다. 미국 전역 한인 마트 300개 체인이 있어요. 제가 대표로 있어요. 거기 전부 납품 계약 제안 드리는 거예요. 이진영이 굳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돼요? 연간 납품액으로 보면 최소 50억이에요. 첫 해예요. 이진영이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천천히 삼켰습니다.
내일 홀푸드마켓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얘기해요. 제임스 박이 웃었습니다. 역시 대표님이네요.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김치가 고흥 돌담집을 나와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에 앉았습니다. 60년이 걸린 여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홀푸드마켓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유리벽으로 된 높은 회의실이었습니다. 맨해튼이 내려다 보였죠. 바이어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석 바이어 사라리 아시아 식품 담당 마이클 첸, 그리고 부사장 케빈 월시였습니다. 서연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영어였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고흥 김복순 김치는 1965년 시작됐습니다. 제 외할머니 김복순 여사가 전라남도 고흥 해풍 천일염으로 처음 담근 김치입니다. 60년 레시피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레시피를 식품공학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유산균 배합 비율 특허, 발효 공정 균일화 기술, 비건 인증 라인업까지 완성했습니다. 다음 화면이었습니다. 일본 요코하마 식품 박람회 대상, 유럽 식품안전 인증, 미국 FDA 등록 완료입니다. 케빈 월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서연 대표님, 샘플 가져오셨죠? 네. 서연이 샘플 박스를 열었습니다. 12종류였습니다. 작은 유리병들이 줄지어 나왔죠. 회의실에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시큼하고 깊은 냄새였습니다. 고흥 바다 냄새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맨해튼 유리 회의실을 채웠죠. 사라리가 먼저 열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This is incredible. 마이클 첸이 먹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케빈 월시가 먹었습니다.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희 전국 500개 매장이에요. 프리미엄 라인 단독 입점으로 가고 싶어요. 이진영이 서연 옆에서 굳었습니다. 서연이 케빈 월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조건 주세요.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할머니가 고흥 돌담집에서 항아리 뚜껑을 열던 그 손이 맨해튼 유리 회의실의 냄새를 채웠습니다. 60년의 손맛이었습니다. 서울은 저녁이었습니다. 박덕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었지만 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됐어? 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10시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진영이었습니다. 어머니 맞죠? 서연 대표님 어머니요. 그런데 왜 전화해? 어머니, 대표님이 지금 인터뷰 중이셔서요. 뉴욕 K푸드 뉴스에서 취재 나왔어요. 홀푸드마켓 전국 500개 매장 입점 확정됐거든요. 박덕자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500개? 네. 그리고 제임스 박 대표 한인마트 300개도 계약됐어요. 오늘 하루에 2건 다 됐어요. 박덕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뉴욕지사도 내달 오픈 확정이에요. 어머니, 서연 대표님 오늘 대단하셨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덕자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울 밤이었습니다. 불빛이 가득했습니다. 고흥이 생각났습니다. 돌담집이 생각났습니다. 그 항아리가 생각났습니다. 묵은지 냄새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새벽마다 배춧잎을 뒤집던 거칠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박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공항에서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3월이었습니다. 서울 박씨 집안 골목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담장 밑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바람이 따뜻해졌죠. 오전 11시였습니다.
골목 입구에 검은 리무진이 멈췄습니다. 이 골목에 처음 오는 차였습니다. 긴 차였습니다. 조용한 차였습니다.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었죠. 서연이 나왔습니다. 베이지색 코트였습니다. 머리가 단정했습니다. 손에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붉은 보자기였죠.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대문 앞에 나와 있다가 그 차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이 박덕잔의 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박덕자가 나왔습니다. 문을 열다가 리무진을 보았습니다. 서연을 보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이게 무슨... 뉴욕 지사 오픈하고 바로 왔어요. 첫 번째로 어머니 뵈러 왔어요. 박덕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서연이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뭐야? 열어보세요. 박덕자가 풀었습니다. 김치였습니다. 유리병이었습니다.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고흥 김복순 김치 마이너스 뉴욕 에디션. 라벨 아래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외할머니 김복순, 손녀 이서연. 박덕자가 그 병을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네. 이게 뉴욕에서 팔리는 거야? 네. 홀푸드마켓 500개 매장에 이번 주부터요. 박덕자가 병을 가슴에 눌렀습니다. 공항에서 항아리를 건넸을 때처럼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랐습니다. 그때는 미안함이었습니다. 지금은 자랑스러움이었죠. 들어와라. 박덕자가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서연이 들어섰습니다. 마당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볕을 받아 검게 빛나는 항아리들이었습니다. 그 항아리들이 그대로였습니다. 서연이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13번째 노트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 줄을 적었습니다. 뉴욕 지사 오픈 2025년 3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13번째 노트의 첫 줄이 마지막 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14번째 노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고흥이었습니다. 서연이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덕자가 함께였습니다. 고흥 김복순 김치 공장이었습니다. 할머니 시절부터 있던 공장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단단한 건물이었죠. 공장 앞 마당에 직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50명이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제각각이었습니다. 할머니 시절부터 일한 직원도 있었고 새로 온 직원도 있었습니다. 서연이 마당에 섰습니다. 직원들이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조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공장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뉴욕에 갈 수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직원 중에 머리가 흰 아주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저 복순 할머니 밑에서 20년 일했어요. 서연이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김순덕 씨죠. 아주머니가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 노트에 이름이 있어요. 제일 손맛 좋은 직원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순덕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뉴욕 지사 오픈했어요. 일본도 계약됐어요. 미국 한인 마트 300개도요. 물량이 3배 늘어요. 직원도 3배 뽑을 거예요. 고흥 사람들 우선으로요. 마당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한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2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50명이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공장 마당을 채웠습니다. 고흥 바다 위로 퍼졌습니다. 해풍이 불었습니다. 짭짤하고 깊은 냄새가 섞였습니다. 박덕자가 맨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명절날 차례상을 엎었던 두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이 지금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50명의 박수 소리가 고흥 바다를 건넜습니다. 할머니가 처음 항아리 뚜껑을 열었던 그 바다였습니다. 신 39성준의 편지. 그날 밤이었습니다. 고흥 돌담집이었습니다. 서연이 할머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방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불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성준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뉴욕 가기 전날 밤 문 아래로 밀어넣은 편지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읽지 않았습니다. 뉴욕에서도 읽지 않았죠. 지금 펼쳤습니다. 서연아, 말로 하면 또 못할 것 같아서 씁니다. 나는 당신이 새벽마다 일어나는 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못 본 척했습니다. 당신이 뛰어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눌렀을 때 막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일 잘못한 겁니다. 당신이 뉴욕에서 잘 되길 바랍니다. 그 바람만큼은 진심입니다. 성준. 서연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접었습니다. 노트 사이에 끼웠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고운 밤하늘이었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둥글둥글한 글씨로 편지를 쓰던 할머니였습니다. 눈물이 번진 자리가 있던 그 종이였죠.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손맛은 남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손녀의 손으로 세계로 나갔습니다. 봄이었습니다. 고흥 돌담집 마당이었습니다. 장독대에 볕이 내렸습니다. 항아리들이 검게 빛났습니다. 서연이 마당에 앉았습니다. 박덕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둘이 나란히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덕자가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 항아리들 언제까지 있을 것 같아? 할머니 항아리니까 오래 있어야죠. 내가 관리할게. 서연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요? 내가 여기서 살까 해. 서울은 이제 성민이한테 맡기고. 서연이 웃었습니다. 여기 새벽에 해풍 불면 많이 차요. 알아. 그래도 이 냄새 맡고 싶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해풍이었습니다. 짭짤하고 깊고 오래된 냄새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치 냄새였습니다. 젓갈 냄새였습니다. 할머니 손 냄새였습니다. 박덕자가 눈을 감고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서연도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진영이었습니다. 대표님, 좋은 소식이에요. 유럽 바이어가 연락 왔어요. 파리 프리미엄 식품전 초청이에요. 언제요? 6월이에요. 파리요. 서연이 눈을 뜨고 장독대를 바라보았습니다. 항아리들이 볕을 받아 빛났습니다. 할머니의 항아리였습니다. 60년의 손맛이 담긴 항아리였습니다. 갈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덕자가 눈을 떴습니다. 어딜 또 가? 파리요. 박덕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거기도 김치 냄새 모르겠네. 알게 될 거예요. 서연이 일어섰습니다.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항아리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시큼하고 깊고 단단한 냄새였습니다. 새벽 부엌을 채우던 냄새였습니다. 명절날 걷어채웠던 냄새였습니다. 촌스럽다고 했던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뉴욕 맨해튼 유리 회의실을 채운 냄새였습니다. 봄 고흥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나레이션이 흘렀습니다. 우리 집 차례상이 뒤집혔던 그날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김치 냄새 난다고 했습니다. 촌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냄새가 지금 뉴욕에 있습니다. 파리로 갑니다. 할머니가 60년 전 처음 항아리 뚜껑을 열었던 그 냄새가 잠깐 멈췄습니다. 냄새 맡을 줄 아는 사람한테만 주라고 했습니다. 또 멈췄습니다. 세상은 이제 그 냄새를 맡을 줄 알게 됐습니다. 자막이 천천히 떴습니다. 끝. 그리고 한 줄이 더 올라왔습니다. 고흥 김복순 김치는 지금도 담가지고 있습니다.